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뉴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생애와 업적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업적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먼저 학습을 했어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들 나요? 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한번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뉴턴의 생애와 업적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초기 전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년기 때까지, 여기 기적애라고 하는 이 청년기 때까지 먼저 알아보고 그 뒤에 다시 뉴턴의 생애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중요했던 특성과 업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뉴턴의 생애와 업적 중에서 여기에 20살 때까지 얘기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예요. 뉴턴은 1642년 12월 25일 영국의 울즈소프에서 소지주의 유복자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소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농장에 이렇게 농장의 농장주였었어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고, 여기에 유복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뉴턴 생애서를 보면은 이제 불행한 일인 건데 뉴턴이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불행이 겹쳐요. 다시 어떻게 불행이 겹치냐면, 그래서 뉴턴의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도 또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세요.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뉴턴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서 크지를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바로 그래서 뉴턴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약간 성격이 괴팍한 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대 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물론 그게 원인의 다는 아니겠지만 뉴턴의 그 약간 괴팍한 성격이 아무래도 모성결핍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설도 있어요. 하여튼 뉴턴의 어렸을 때는 크게 행복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랬던 뉴턴이 커서 이제 19세 때 여기에 이렇게 트리니티 칼리지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학교고, 여기서 입학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뉴턴의 기록에 의하면 뉴턴이 공부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기 자연철학을 이렇게 배웠고, 또 하나 유크리트 기하학 같은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데카르트 기하학이나 기계철학, 또는 보일의 화학이나 가상두의 원자론, 그리고 갈릴레이,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이 저서들도 이렇게 탐독을 했었어요. 위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배웠던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뉴턴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뉴턴이 확실히 어떤 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 같은 것들이 잘 발달돼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했으니까 교과 과정에 만족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간 걸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서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야 뉴턴도 도대체 어떤 걸 이렇게 깨우치고 있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한번 눈에 볼게요. 먼저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의 업적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각자 다 논하면은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초점을 간단하게 두 분의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만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죠. 먼저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이런 거를 추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자체는 이성적인 계획된 사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이 철학자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될 거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물인 이런 세계관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점에서는 두 분은 다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까지 있었던 개별적이고 우연적으로 자연을 본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공통적인 경향을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물론 둘은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먼저 플라톤 입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세상을 이데아적인 세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물질과 형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물질과 형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질 속에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봤던 게 여기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었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도 어떤 우리가 뉴턴이 합쳐놓은 수학적인 전통과 실험적인 전통을 뉴턴이 결국에는 합치잖아요. 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데, 한쪽 플라톤이라고 하는 쪽은, 이쪽은 자연을 해석을 할 때 수학적인 거를 중요시를 했어요. 이쪽 플라톤은. 그런데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경험이나 감각을 중요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경험주의적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경험주의적인 이런 철학관을 가지고서 분류라고 하는 걸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서 알겠지만 동물학 같은 것도 동물도 분류를 해서 우리가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분류를 통해서 자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간단한 그렇게 공통점과 철학관을 이렇게 보면서 뉴턴도 틀림없이 아마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보일의 화학이나 가상대의 원자론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분들을 주제로 이렇게 눈할 때 그때 가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역학혁명을 이렇게 눈하고 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데카르트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쪽 천문학혁명과 역학혁명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코페르니쿠스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걸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 해에 중요한 저서를 남겨줘. 그렇죠? 천구의 회전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하고 있던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지금 우리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자연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했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인간주의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를 볼 때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자연관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의 본질적인 면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를 해석하느냐 하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껴요. 그렇잖아요?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자기 맘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는 오로지 결국에 뉴턴이 그걸 완성을 하지만 뉴턴의 주장대로 우리는 자연은 자연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코페르니쿠스 이 사고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념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전까지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런 우주관을, 인간 중심적인 우주관을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구도 돈다라고 하는, 그렇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연관으로 바꿔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의 정말로 중요했던 거는 관념에 변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케플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케플러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법칙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타원궤도의 법칙인 거죠. 두 번째는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케플러의 이 세 가지 법칙을 여기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케플러의 업적을 연구를 할 때,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누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티코 브라헤의 업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는 스승 겸 동료예요. 스승 겸 동료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먼저 티코 브라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망원경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지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걸 모관이라고 해요. 눈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약 한 20년 동안이나 관찰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들을 남겨놔요. 하지만 이 기록을 혼자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수학적으로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물리적으로 재능이 뛰어났던 케플러를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브라헤가 죽죠. 티코 브라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케플러 혼자 약 한 7, 8년 정도 이렇게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렇게 법칙으로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변혁이 지난 후기 때문에 여기서 케플러가 주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구가 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가 원형 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로 찌그러져서 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 거예요. 지구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긴 도는데 속도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천천히 움직여요. 공전하는 속도가. 그래서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게 되면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인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타원 궤도일 때는 장축과 단축이 있겠죠. 단축의 반지름과 주기사의 관계를 두는 거예요. 이게 장축의 그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케플러와 티코 브라헤가 했던 이 업적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서 이렇게 한 방에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또 하나 뉴턴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갈릴레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뉴턴이 혼자 자기가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갈릴레이 업적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분은 누구하고 연관이 많이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많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아마 여러분들은 갈릴레이 생각을 하면은 피사의 사탑을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던 가장 중요했던 사고관 하나를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걸 없애요. 그게 뭐였었어요?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두 가지 물체를 떨어뜨려 봤던 거죠. 그렇죠? 하나는 쇠공으로 된 것과 하나는 나무공으로 된, 다시 말해서 질량이 달린 두 가지 물체를 떨어뜨려 봐요. 왜 떨어뜨려 봐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왜 먼저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가벼운 물체에 비해서. 왜 먼저 떨어지냐면 무거운 물체가 더 지구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거를 갈릴레이 때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실험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나무공하고 쇠공을 들고, 당연히 쇠공이 더 무겁겠죠? 그리고 두 개를 떨어뜨려 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장대로 한다면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험해봐도 알겠지만 두 물체는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자연은 본질적인 걸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본질적인 거에는 위배된 게 된 거예요. 위배된 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도 물체가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공기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배제를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이가 훨씬 더 이렇게 지금 현대과학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사의 사탑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갈릴레이는 두 가지 중요한 책을 써요. 하나는 1624년도에 두 물체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화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갈릴레이도 똑같이 여기에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케플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해요. 쉽게 말해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도 지구에 있으니까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랬다가 종교재판의 회부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여기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택연금으로서 이렇게 생각에 마감하게 된 분이 여기 있는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책을 쓰는데 그는 1638년도에 새로운 두각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여기에서 뉴턴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논해요. 다시 말해서 갈릴레이가 먼저 역학의 체계를 먼저 정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영향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의 운동론에 대한 주장을 보게 되면은 운동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운동 원인을 주장을 했었었는데, 여기는 그 목적 원인, 운동 원인,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주장을 했었었는데, 갈릴레이가 관성의 법칙을 통해서 운동의 원인이 없어도 물체의 운동은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여기는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이 사고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그렇죠?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인데, 거기에 세 가지 법칙의 첫 번째를 이렇게 첫 번째로 자리를 잡고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갈릴레이는 이렇게 역학론을 논할 때 뉴턴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후대 아인슈타인한테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갈릴레이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좌표계가 같을 때는 운동의 형태는 서로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이걸 우리가 갈릴레이의 상대성이라고 하고,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이 좀 뒤에 나오겠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중심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인슈타인의 중심축은 어떤 거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속도 불변의 원리예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뉴턴의 업적을 알아보면서 뉴턴이 공부했던 분들의 이렇게 업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갈릴레이 업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에는 데카르트예요. 여러분들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명언을 했던 분, 또는 여러분들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 여기에는 데카르트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은 폴란드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케플러라고 하는 분은 여기는 독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여기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나라예요? 여기는 프랑스예요. 그러면 뉴턴은 어느 나라예요? 여기 영국이라고 써있죠? 뉴턴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연 철학사라고 해서 근대 과학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아쉽게도 여기는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유럽의 역사 속에 포함이 돼요. 우리도 지금 그 과학의 발달사를 추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데카르트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먼저 뉴턴은 여기에서 보면은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앞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턴의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던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 전까지는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할 때 시작과 끝만을 논했어요. 시작과 끝만을 논했는데 미적분학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걸 논할 수가 있냐면 변화율을 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변화율을 논할 수 있었던 게 뉴턴의 미적분학이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거, 잘게 자르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분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게 자른 걸 다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바로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미적분학의 특징이에요. 변화율을 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게 자르고 다 합쳐서 부분과 전체를 논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참 혁명적인 사고예요. 근데 데카르트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기하학은 뭐냐면 좌표관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도 좌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걸 쏴서 이렇게 맞출 때도 좌표가 필요한 거고, 어느 위치를 찾아갈 때도 좌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좌표로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했던 분이 여기에는 데카르트예요. 그리고 이 좌표 개념을 우리가 지금은 해석기하학이라고 불러요. 물론 좌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직각좌표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잘 알고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원통좌표, 구좌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뉴턴의 미적분 못지않게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근대 과학이나 공학이나 특히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만들어냈던 게 여기에 있는 데카르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데카르트는 거의 뉴턴에 앞서서 여기는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앞서서 거의 운동 법칙을 다 알아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는 갈릴레이도 상당히 많은 것들, 다시 말해서 관성의 법칙을 필두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던 점을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지만, 여기에는 데카르트는 갈릴레이의 후배였기 때문에, 갈릴레이보다 약간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선운동에 대해서 관성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운동량 보존법칙 같은 개념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뉴턴의 운동법칙을 먼저 만들 뻔 하다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갈릴레이가 많이 연구를 했던 거는 충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물체가 힘을 받으려면 충돌을 해야 될 테니까 이걸 연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릴레이 생각에서는 진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충돌 같은 문제를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그런 개념들도 만들어냈지만, 그런데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예요. 또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죠. 그리고 지구하고 달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데카르트는 진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대를 해서 뉴턴보다 먼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게 약간 이렇게 갈릴레이 업적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힘은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뉴턴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런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추상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지를 않고 말 그대로 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고,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뉴턴인 거예요. 그래서 참 뉴턴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과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중요했던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뉴턴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요때 2년 동안 흑사병에 돌아요. 다시 말해서 이때가 언제냐면 뉴턴이 여기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공부를 하고 있다가 흑사병이 돌아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년간 이렇게 고향 다시 울주서프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만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만유인력 법칙, 광학,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로 이때 2년 동안 흑사병으로 고향에 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생각들을 다 하게 돼요. 이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이때 다 내요. 그래서 이 해를 뉴턴의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65년부터 시작을 해서 1666년까지 약 1년 동안의 기간인 거고, 이때가 뉴턴의 나이가 24세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를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적분학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데카르트의 업적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은 광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언제 설명을 할 거냐면, 이거는 이쪽 뒤쪽으로 가면은 뉴턴이 1704년도에 60대가 약간 넘어서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광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만 지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죠. 먼저 여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 보면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론 이렇죠. 어떻게 된 거냐면, 뉴턴의 사과나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과가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뉴턴은 이때 중요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여기에 떠 있는 달, 너는 왜 안 떨어지니?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관념에서 중요한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직선 운동을 하는 지상계하고 원 운동을 하는 천상계, 다른 말해서 다른 원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2분으로 분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지상계를 뜻하는 거죠. 달이 계속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도는 거는, 이거는 천상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뉴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두 가지 현상, 다시 말해서 사과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나 달이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도는 현상이나 서로 똑같은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요. 이게 정말로 인간 지성의 역사를 바꿔놨던 정말로 중요했던 현상인 거예요. 바로 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상계를 천상계를 통합을 하면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통일론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들은 그 의의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달에 비해서 너무 크게 그렸죠? 어쨌든 간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지구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도는 거나 실제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금방 알아요. 실험적으로 해봐도 알고.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사과라고 하고 이쪽을 달이라고 했을 때 1초간 사과가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달은 여기서 이만큼 도는 거예요. 2초가 떨어졌으면 물론 가속도 때문에 더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 높이 자체가 같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 운동이나 원 운동이나 서로 같은 물리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뉴턴주의라고 해요. 뉴턴주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뉴턴이 이때 찾아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래서 여기를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여기 G라고 하는 거는 이걸 우주 보편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기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역제곱 법칙 때문에 이 뒤에 나오겠지만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후크의 법칙 있죠. 그 후크예요. 그 후크하고 격렬한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후크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 법칙의 핵심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원래는 본인 아이디어였다라고 후크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뉴턴이 거기에서 격렬하게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과학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의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혹은 궁금하면 풀어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런 법칙이 갖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렇죠? 이분법적 세상을 완전히 바꿔놔요. 자연의 법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걸 그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었던 게 여기에는 뉴턴이에요. 뉴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은 근대역학의 형성에 있어서 뉴턴의 기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순간적인 힘의 개념의 바탕을 둔 운동 법칙을 통해, 이건 F=ma를 뜻하겠죠. 이거 만유인력처럼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혹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과학적인 책도 한번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를 할 때 실질적인 것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역사의 본질적인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해도 돼요. 역사를 알면은 어떤 과학적인 실제 현상 자체가 좀 더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학업을 해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그리고 여기에 만유인력 법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여기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광학에 대한 뉴턴의 업적은 이게 중요한데 이 업적은 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뉴턴이 시작했던 이 광학에 대한 업적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현대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기적의 해가 뉴턴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나 여기 있는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개척을 한 거나 또는 여기 보면은 미적분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쓰고 있는 물리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중요하게 쓰는 툴을 만들었다 하는 거 못지않게 또 한 사람이 기적의 해를 만들어내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또 하나 몇 년도일까요? 그건 누구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또 한 번 기적의 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기적의 업적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